바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의 이승률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단에서는 3년 전인 2017년 7월에 이곳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당시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을 모시고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저는 오늘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인데 이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신북방 정책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이런 앞으로 한국이 21세기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 통일국가 린치핑 코리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데 매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길을 열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배경하에 본 재단에서 국회 외통위와 함께 개최하는 이 정책 토론회가 앞으로 북극 항로 개발과 맞물려 환동의 경제권을 개척하고 유라시아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기폭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정부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술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송영길 위원장님께서는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이 국제공항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인천 영종도 공항이 2001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송도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국제공항이 먼저 들어서면서 그 배후에 공단이라든가 또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천시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계시는 송영길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 모임이 정말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우리 남북러 삼각의 프로젝트로 러시아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러시아 철도공사가 투자를 해서 적자를 지금 감안하고도 계속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러시아가 유엔 제재 대상의 예외로 지금 해놨는데 이게 안 풀리고 있어서 답답하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푸틴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2018년도에 직접 한번 러시아에서 특별 열차를 만들어 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두만강 철교를 넘어서 북한 땅으로 가서 그 핫산을 지나서 나진까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거기 나진항까지 가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다는 녹둔도를 지나서 그 해안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빨리 한번 이게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친구인 남양안로의 서장 이병훈이가 거기 크라스노키아 그쪽 지방에 땅을 한 600만 평을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그 지나가는 철도를 보면서 이 철도가 김정일 위원장이 타고 갔던 철도라 그러던데 그 앞에 지나간 철도를 보면서 빨리 이게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방경제위원장으로 할 때 같이 해주셨던 신범식 성원영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이제 풀리려면 어차피 미국 그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또 연관을 미칠 텐데 제가 11월 중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만날 때마다라도 미러 관계가 좀 복원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미러 관계 복원 그리고 우리 한러, 한미, 북미, 북러 관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통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박종수 공사님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이 핫산 지역의 국제공항을 통해서 뭔가 이걸 좀 뚫어보자라는 그런 훌륭한 제안이 많은 좀 지혜와 연구가 모아져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 오늘 토론에서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는 전 러시아 공사를 역임하신 박종수 박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한 내용이 바로 평화와 통일의 교두보, 북중러 접경, 구체적으로 핫산 국제평화공항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왜 접경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지 다소 생뚱맞죠. 생뚱맞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이 꼬인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한번 붙여서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 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의 그 국민 국가가 중심이었는데 갈수록 이젠 국민 국가에서 지역 국가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간의 경제가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얘기죠. 전통적인. 그리고 특히 이제 북중러 접경 지역. 이거는 아시다시피 남북 분단 75년 동안에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다시 후퇴하고 이걸 반복해 온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게 남북한의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아무리 남북한 내부의 어떤 노력의 그 결과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남북한 문제가 지속성 있고 영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얼마나 힘듭니까?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전통 우방인 이 중국과 러시아를 좀 더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이런 그 시도도 이번에 공항 건설의 하나의 그 추진 배경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어주 일대,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연어주 일대는 그 천연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변국 간의 그 안보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역으로 오히려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해서 안보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유엔 차원에서는 1991년부터 두만강 개발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GTI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남북러 삼각 협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철도, 가스, 전력 이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랜드 프로젝트 3개죠. 이것조차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러한 그 이유들이 주로 이 접경 지역의 활성화 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국제공항, 접경지에 국제공항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엉뚱한 한 발상을 해봤습니다. 북중러 접경 지역의 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중러 접경 지역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접해 있는 그리고 두만강 하구 아주 그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방치된 상태죠. 북중러 접경지의 그 특성을 보면 우선 우리 민족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거는 우리의 영토나 다름없습니다. 발해 옛날 고구려 그 이후에 일제치하에서는 우리 독립군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곳이 바로
이 적경지대 핫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이 맨 처음에 이주했던 1863년 그 이후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을 차지했던 그런 역사적 현장이죠. 보시다시피 이게 보십시오. 맨 가에 아이고 이게 뭐 잘합니다. 맨 가에 노로 돼 있는데 보하이라고 있어요. 보하이가 발해입니다. 러시아로. 근데 발해 지역이 한반도 북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요즘 말하면 초국제 국가를 이미 이전에 실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2의 발해를 건설하면 우리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녹둔도, 이순신 장군이 지켰던 녹둔도 전투. 그 다음에 이거는 크라스키노의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 여기는 크라스키노에 가보면 핫산 전투의 승리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울려져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사적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 국제 정치 경제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두만강 하구가 여러모로 요충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은 갈등과 평화가 공존했던 그런 그 역사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남주 사변, 일제의 만주국 건설, 그리고 핫산 전투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핫산 전투가 짧은 기간 한 2주 정도 2차 대전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소련이 당시, 그리고 중국이 일본한테 졌더라면 아마 2차 대전의 판세는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핫산 전투에 이겼기 때문에 그다음 한인을 몽고인대에 있는 그 전투에서도 러시아가 과거 이제 소련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에 이제 이어서 유엔 개발 계획이 지금 199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없습니다. 아주 해야 된다는 거 당위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죠. 자, 북중로 접견지대에 이제 보면 소삼각지대와 대삼각지대, 이거는 이제 딴 데서도 많이 나와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중로 접경지대의 그 개발 실태나 각국의 입장은 어떤가? 우선 중국의 1대1로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북한의 경제 총론 노선인데 최근에는 핵병진 경제 노선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신북방 정책, 이 국가 간의 정책이 다 같이 접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러한 주변 국가의 최소한의 북중러 한국의 이해가 합치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상징성, 그거를 결코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접경지대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하나의 모델을 어디서 찾냐면 유럽의 바젤 공항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바젤 공항 다녀오신 분 계신나 모르겠네요. 저도 실은 못 가봤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고 싶는데 아마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반드시 거기부터 먼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젤 공항의 역사적 지정학적 여건과 접경지역 협력 추진 과정, 그리고 공항 운영 실태, 공항 경제 권역,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젤 공항은 1946년에 시작이 돼서 47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활주로가 한 1200m 조그마한 거였어요. 그러던 게 지금 현재 3800m 활주로가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공항을 개사를 할 첫 단계에서는 왕래 승객들이 수십만도 안 됐어요. 몇만에 불과했던 게 지금은 500만 이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947년에 개항 이후 현재까지 70여 년 이상 동안에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이 바젤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하고 프랑스와 독일, 이 지역이 소위 갈등 지역이에요. 우리 옛날 역사에서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프랑스 알세스 로렌 지역,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갈등의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이 바젤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갈등이 이제 협력의 장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선 정부가 먼저 나선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젤 공항이 생기고 나서 1950년대부터 민간 간에 이제 본격적인 그 협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간의 지방자치 간의 그 협력으로 이렇게 옮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젠 EU 차원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초는 민간, 그 민간이 확대돼서 그 지역의 정부, 그리고 세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EU가 거기에 본격적으로 관여를 한 거죠.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컨셉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젤 공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바젤이 생명공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세계 3대 제약 회사 중에 2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각종 전시 내지 아트페어가 바로 이 바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은행 중에 은행, 중앙은행 중에 중앙이라고 하는 BIS 은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율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바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이 초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통근자가 5만 5천 명이 매일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이 매일 출퇴근했지만, 물론 이제 한국 땅이라는 전제로 본다면 개념이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북한 내의 땅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거하고 실제 삼국의 국경을 자유로 왕래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죠. 5만 5천이 매일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바젤 공항을 하나의 우리 핫산 국제공항의 한번 모델로 삼아보자는 얘기죠. 물론 유럽의 상황하고 우리하고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민간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고 더 용이하죠. 그렇지만 우리 저 북중러 삼각 쪽은 거기에 비하면 좀 더 소통이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중러 간에 또 비공식적인 관계는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한국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그 가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핫산 공항을 건설하자.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적인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가 또 토론에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핫산공항의 그 추진 배경은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핫산공항의 건설 방향, 핫산공항의 타당성, 그리고 핫산공항의 건설에서 SWAT, 그리고 핫산공항 배후단지 조성,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핫산공항의 추진 배경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요. 건설 방향은 지금 핫산공항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인프라가 없죠. 철도하고 도로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항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인프라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 보면 현재로서는 전혀 거기에 공항을 건설해서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거는 바로 바젤 공항하고도 유사한 거죠. 바젤 공항이 1947년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인접에 개항을 했을 때 그것도 활주로도 1200m 조그마한 거죠. 소위 왕래가 별로 없었던 거죠. 조그마한 시골 어디 완행열차나 다니는 정도의 그 규모밖에 안 됐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
500만의 이제 승객이 왕래를 하는 이 정도까지 컸습니다.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그 지역을 보면 지금 훈춘하고 크라스키노하고 나젠하산 이쪽이 이제 소위 그 소삼각지대에 해당되는데 이 훈춘 중국 쪽은 산맥이 가려막혀 있어서 공항을 건설하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 쪽 핫산 쪽은 이쪽은 이제 바다와 인접해 있고 개활지죠. 그리고 북한의 두만강 하구도 그렇고 그런데 북한의 두만강 하구는 늪지대가 많아서 공항 건설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최적지는 핫산 일대죠. 거기가 빈터도 많고 지금 군사회적으로 잡혀서 외부인들이 출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한다면 이 군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지금 철도하고 우리 선박 플러스 항공이 들어서면 소위 말한 프리포트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이점이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이 현재까지 항공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제 맨 앞쪽에서 보셨지만 아젤공항에도 항공 이동량이 매우 촘촘하거든요. 근데 이 나젠하산 쪽은 텅 비어 있어요. 북한, 이남, 중국, 일본 이쪽만 항공기가 운영되거죠. 그러니까 사각지대예요, 사실. 이 사각지대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는 그 해소돼야 그런 교통망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각대를 해소한다는 거가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핫산 공항의 SWAT를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강점은 방금 말한 대로 육상 항만 공항이 같이 어우러지는 트리포트 개념을 이제 우리가 도입시킬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약점인데 그쪽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UNDP가 91년부터 시작했지만 정작 가장 소극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중국만 해도 훈춘을 중심으로 한 그쪽 개발에 아주 적극적인데 북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가장 소극적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우리가 잘 설득시키면 이 프로젝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회 요인은 소위 말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지대를 만들고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러면 방치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위험 요소를 본다면 안보 위험 요소가 가장 큽니다. 특히 러시아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SWAT 분석 결과를 내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핫산 공항이 이제 살기에서는 배후 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항 하나 가지고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배후 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공항을 건설할 것인가? 공항을 건설해서 배후 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그동안에 핫산 일대, 크라스키노 일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그쪽을 넘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땅도 많이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우리 한국 이 투자가들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이제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제 공항이 들어서면 당연히 배후 도시가 들어서야 되고, 그 중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형 첨단 혁신산업단지를 4차 산업위주의 혁신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그게 바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스콜코버가 지금 동유럽에서는 가장 큰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한 2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만약 이 핫산 공항이 들어서고 그 배후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아마 이 첨단 과학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러시아가 그동안에 수입 대체 산업을 이제 주로 유치를 했는데 이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수출을 지향하는 대체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러시아도 자국 내 소비 제품도 필요로 하지만 이거를 수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의 긍정적인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은 생태, 관광의 보고입니다. 이쪽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풍부한 생태.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레오파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그 레오파드 표범이 석시되어 있는 그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 사파리 공원으로 만들어도 저는 아마 많은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또 하나가 핫산 인근에 가면 자연산 연못이 있어요. 아주 광활한 지역이죠. 저거를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관광지로 할 수가 있는데도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술적인 거, 발해 유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원칙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본 원칙이 이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정치적인 분야로 전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non-politics에서 politics 영역으로. UNDP가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엔이라는 기구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정치적인 영역부터 타치하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 지역이고 러시아 쪽이에요. 러시아가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지역이요. 그리고 UNDP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 1991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1월 달 유엔 본부에서부터 러시아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소련이 붕괴되고 그 와중에 UNDP를 한다? 이거는 뭐 전혀 그 현실적인 그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러시아 없이 뭐 한국, 일본, 중국, 북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젠 마음을 열고 국경을 열고 영토를 열어도 될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북한도 나지나산 지역을 1991년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개발의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직할시를 맨 처음에 오픈을 했고 또 특구 개발을 위한 그 지역도 넘버원이 거기고 그리고 직할시에서 특별시로까지 승격을 하고 이게 북한의 관심도가 중국과 북한 지역인 뭐 단동 지역의 뭐 황금평이나 여기보다는 훨씬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왜? 여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올 수 있고 북한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도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또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하고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소강 상태지만 당장 중국하고 관계도 거기에 신두만강 대교가 설립이 되고 또 새로운 그쪽에 세관이 들어서고 러시아도 지금 철도 운행을 24시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만약 대북 경제 제재나 이게 해제가 된다면 이거는 급물살을 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지금부터 안 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협력 주체인데 바젤 공항이 성공했던 거는 만약 정부가 나섰다. 프랑스 정부나 독일 정부가 나섰다면 저는 안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민간 단체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민간 단체가 한 2개가 초창기에 결성이 되고 나서 좀 더 그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민들 간의 소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제 간에 다시 그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서고 마지막에 EU가 나선 거죠. 이게 우리 그 낮은 핫산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핫산 지역도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에다가 맡기고 우리가 거기 개입한다고 해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좀 뒷전에 물러나주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자치로 가고 그리고 이제 국가 그리고 이제 유엔. 이게 유엔이 마지막 거기에 관여. 근데 우리 그동안에 91년에 UNDT 같은 경우는 정반대가 된 거죠. 유엔이 먼저 나서서 했지만 결과가 없는 거는 바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부터 먼저 시작했다면 이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세 번째 기본 원칙이 이제 개발 규모죠. 너무 처음부터 그랜드 플랜을 짜는 거는 이거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조그마한 분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당장 저는 러시아한테 그걸 설득하고 싶어요. 그 연꽃, 천연의 그 연꽃 호수,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죠? 보셨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참 넓어요. 그거를 관광지화 시킨다면 제가 보기엔 러시아한테 상당한 많은 소득원이 될 수 있는데 러시아는 방치하고 있거든요. 단지 군사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리고 개발 의지가 그만큼 그동안에 이제 없었고. 뭐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발해 유적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북한하고 중국이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이 직접 나서서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역사연구협의회 우리 김창기 교수님이 거기 또 멤버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금년에도 우리는 한너, 북너 간에 1차적인 세미나를 하고 전체가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준비가 됐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유적 발굴 뭐 얼마든지 아이템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을 때 성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인데, 우선 이걸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우선 민간이, 당장 여기에 있는 분이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계가 좀 들어서고, 그리고 관계까지 거기에 조인한다면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민간 단체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러면 본격적인 타당성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비 타당성 정도로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승열 회장님도 금년 12월 이전에 한번 연해주를 가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직접 현지 가서 본타당성 조사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수준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로 제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 부분을 유럽 바젤 공항으로 생각한다면 70년, 100년을 잡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계획은 잡고 해 나가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준비를 좀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 이 장기로 가는데 중기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 하반기에 9월 달에 동방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올해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가 못 됐거든요. 그러면 동방경제 포럼 때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을 해볼 준비를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21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액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5년 그 이후로는 이제 장기 계획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종착역은 유엔이 추진하는 UNDP의 GTI가 하나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죠. 우리 여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뭐 10년, 20년 안에 이걸 하겠다. 이거는 이제 과욕이라고 봅니다. 하젤공항이 그저 된 게 아니거든요. 70년 이상의 그 시간을 걸려서 해놓은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털을 닦아주고 그 다음 후임들한테 넘겨주는 그 역할만 해도 저는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정도로 끝내라고 사회자님이 나오신 것 같는데, 예,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